60대 중반의 박정희, 전직 간호사.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나고 홀로 두 아이 아들 승호, 딸 미정을 키웠다. 아들은 중견기업 간부로 승승장구했지만 가정엔 무심하고 딸은 외국에 살며 엄마를 멀리한다. 정희는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지고 자식들은 엄마 요양원에서 지내세요. 그게 편해요. 라며 그녀를 시설로 보낸다. 정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평생 환자들만 돌봤는데 내 노후는 이렇게 버려지는 거구나. 시청률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도 박정희의 하루는 늘 무거운 한숨으로 시작됩니다. 내 나이 65살 간호사로 평생을 바쳐 살아온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요즘, 정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곤 합니다. 아이고, 또 이 무릎이. 혼자 중얼거리며 천천히 거실로 나온 정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식탁이었습니다. 한때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정적만이 흘러넘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고 홀로 키운 두 자녀는 각자의 삶에 바빠 어머니를 찾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아들 승호는 중견기업의 간부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늘 바빠요,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급히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딸 미정은 더욱 멀어져서 외국에서 살며 명절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것도 1년에 서너 번이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혼자 먹을 죽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응급실에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며 보람을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정희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씩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릎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는 늙은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남들만 돌봤는데 정작 내 몸은 이 모양이구나. 쓸쓸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도 저렇게 승우와 미정을 데리고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정희는 늘 바빴습니다. 병원 일 때문에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승우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부엌으로 달려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려 했지만 승우의 표정은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승우는 소파에 앉은 정희를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들죠? 무릎도 아프시고 집 관리하는 것도 버거우시잖아요. 정희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무언가 달갑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아직은 혼자서도 충분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정이랑 상의했는데 엄마가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요.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으실 수 있고 또래분들과 함께 계시면 외롭지도 않으시잖아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요양원을 들락날락했던 그녀에게 요양원은 곧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직 내가 그럴 나이는 아니야. 무릎이 조금 아플 뿐이지 멀쩡하단다.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일이 바빠서 매일 돌봐드릴 수 없거든요. 승호의 말에는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헌신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게 편하세요, 엄마. 승우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정희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편하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편함인지 정희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환자들만 돌봤는데 내 노후는 이렇게 버려지는 거구나.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인생에도 어느새 황혼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황혼 속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푸른솔 요양원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희는 여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기상 종소리,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는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지 못한 일상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는 늘 바쁘게 움직이며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느긋한 생활은 오히려 고통스러웠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재활치료 받으러 가셔야 해요. 젊은 간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희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주 3회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솔직히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 일이 없는 하루 중에 그나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재활치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희는 다른 어르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간병인과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모두들 인생의 황혼기를 이곳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활치료실에 들어서자 물리치료사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정희는 늘 하던 대로 간단히 대답하고 치료용 침대에 누웠습니다. 무릎에 온찜질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동안 문득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리에 힘을 주시고. 물리치료사가 누군가를 격려하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 남성이 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의 옆모습이 어딘가 낯익어 보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정희가 일어서려는 순간 그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정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남성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혹시 박 간호사님 아니십니까? 정희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저 어르신이나 선생님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아, 기억 못하실 만도 하죠.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요. 나 30살 때 당신한테 심장 수술 받고 살았던 환자입니다. 한도윤이라고 해요. 한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희의 기억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젊은 남성 환자, 심장마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밤새 간호하며 지켜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아, 혹시 그때 교사셨던 분? 맞습니다. 정말 기억해 주시는군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간호사로서의 보람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됐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의 휠체어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세요? 뇌경색을 앓아서 한쪽 다리를 잘 못 씁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빠서 결국 이곳에 오게 됐어요. 선생님도 그런 사정이시겠죠? 도윤의 말에 정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로 다른 사연이지만 결국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처지 말입니다. 그러게요. 참 인생이란 게. 정희가 말끝을 흐리자 도윤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 아닐까요? 그때 제가 살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겠지요. 도윤의 말에는 깊은 감사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식당으로 가시겠어요? 도윤의 제안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네, 그러죠. 정희가 대답하자 도윤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의 걸음에 맞춰 도윤이 휠체어를 천천히 굴려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정희가 그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간호해 주었는지, 그 덕분에 교직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천사 같으셨어요. 밤새 제 곁을 지켜주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존재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후 처음으로 정희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도윤과의 만남 이후 매일 재활치료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치료실에서 만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희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정원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재활치료를 마친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요양원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는데 정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나가기에는 쓸쓸했고 그렇다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릴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정희가 대답하자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상체를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 정희는 무릎이 아팠지만 걷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정원에는 가을 국화가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국화들이 늦가을 햇살을 받으며 마지막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꽃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 앞마당에도 이런 국화를 심었었는데 정희가 꽃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을이면 함께 국화를 심고 가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꽃을 제대로 감상할 여유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저도 교직에 있을 때 학교 화단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꽃씨를 심고 물을 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곤 했죠. 도윤이 국화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사로서의 보람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도윤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느꼈던 보람감과 사명감 말입니다. 선생님은 교직 생활이 즐거우셨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늘 활기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고 또 아이들한테서 배우기도 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선생님도 간호사 일을 하실 때 그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도윤의 말에 정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힘들고 바빴지만 환자들이 건강해져서 웃으며 퇴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뿌듯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과거의 일들, 젊었을 때의 꿈들, 그리고 현재의 생각들까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물꼬를 터듯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이곳에 오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냥 조용히 세월이나 보내는 것뿐이라고. 정희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직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도윤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정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정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친 후 정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과거 이야기를, 때로는 책 이야기를, 때로는 그저 조용히 꽃들을 바라보며 침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요양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에서 온 젊은 가수들이 7080세대가 좋아하는 옛 노래들을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도윤의 권유로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정희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자주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따라 부르다 보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옆에 앉은 도윤도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도윤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자주 들었던 노래예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들으니 또 다른 느낌이네요. 정희는 도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이 패인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정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들었던 노래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의 정원은 더욱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석양이 국화꽃잎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제가 살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당신을 다시 만나는 거겠지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지만 아직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희가 대답하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젊은 시절의 그 환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조금씩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과거의 인연을 넘어서는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가슴도 오랜만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이런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혼란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와 도윤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사이가 각별하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정원을 산책하며 오후 시간에는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요양원에서는 인근 공원으로 소풍을 떠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도윤의 간곡한 부탁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어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풍경을 혼자 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도윤이 휠체어에 앉은 채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히 풍경에 대한 감탄이 아닌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도 그것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요양원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정희는 도윤이 혼자 먹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한쪽 손목의 힘이 약해진 도윤에게는 젓가락질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선생님은 여전히 간호사세요. 도윤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야외 무대에서 가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7080세대가 즐겨 듣던 트로트와 포크송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가 웬 말이냐? 익숙한 트로트가 흘러나오자 정희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젊은 시절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주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도윤도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같이 노래 부르실래요? 도윤이 정희의 손을 살짝 잡으며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도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 다른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을 축하해주는 따뜻한 박수였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공원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아들 승우가 서 있었습니다. 승우는 요양원에서 소풍 간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방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반갑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어머니가 낯선 남성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승우가 다가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도윤의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 당황한 것이었습니다. 승우야, 언제 왔니? 소풍 온다고 했는데. 엄마, 저 사람은 누구예요? 승우는 도윤을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휠체어를 뒤로 물렸습니다. 아, 이분은 한도윤 선생님이야. 예전에 내가 간호했던 환자분이셨는데 우연히 요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 정희가 설명하려 했지만 승우의 표정은 더욱 굳어만 갔습니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 승우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승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엄마, 저 사람이 뭘 노리고 엄마한테 접근하는 건지 알아요? 혹시 우리 집 재산이라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승우의 말은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정희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윤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정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요양원 직원들도 난처해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승우가 아버지를 언급하자 정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죽은 남편을 내세워 자신을 비난하는 아들의 모습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내 아버지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보기 민망해요. 승우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이 조금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용납하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웃음까지 빼앗으려 하니?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승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저 사람과는 만나지 마세요. 요양원에서도 따로 관리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날 소풍은 정희에게 씁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꼈던 행복감은 아들의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잘못된 것일까? 이 나이에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정희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소풍 사건 이후 승우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도윤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도윤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보고서에는 승우가 원하던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승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도윤이 교직에서 은퇴한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경력, 현재 가진 재산이 많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자녀들과도 소원한 관계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엄마를 설득할 만한 증거야. 승우는 즉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장실에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와 한도윤이라는 분이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양원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들 간의 자연스러운 친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성인이시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원장님, 저희가 매월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아실 거고요. 승호의 말에는 은근한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력이 있는 가족의 요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원장이 마지못해 승낙하자 승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어머니를 직접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승우는 정희의 방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소풍 사건 이후 며칠째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도윤과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채 어색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떠세요? 승우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의 일로 인해 승우에 대한 실망감이 컸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래. 정희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승우는 가져온 서류를 정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그 한도윤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힌 보고서였습니다.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과의 관계 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승우야, 이건 뭐야? 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이렇게 캐낸 거야? 정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일까지 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혹시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닐까요? 승호의 말에 정희는 화가 났습니다. 도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엄마,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승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살던 딸 미정이 갑자기 귀국한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공항에서 바로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정의 얼굴에는 걱정과 동시에 비난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딸이 이런 일로 급히 귀국했다는 사실이 서운했기 때문입니다. 미정아, 언제 들어왔니?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도윤이라는 사람, 혹시 아빠 살아계실 때 알던 사람 아니에요? 미정의 질문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오빠가 조사해 봤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아빠와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엄마, 혹시 젊었을 때 그 사람과 뭔가 있었던 건 아니죠?
미정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미정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0여 년 전 도윤을 간호하면서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은 의식을 되찾은 후 정희에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죽을 뻔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준 정희에게 감사함을 넘어선 감정을 느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기혼자였고 간호사로서의 윤리 때문에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렸고 남편은 크게 화를 냈었습니다. 물론 정희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 일로 인해 한동안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대답 안 하시는 걸 보니 정말 뭔가 있었나 보네요. 미정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때 잠시 마음이 흔들린 적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봤을 뿐이야. 내 아버지를 배신한 적은 없어. 정희의 고백에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런데 지금 또 그 사람과 만나시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미정아, 나도 이제 늙은 여자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니?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니? 정희의 간절한 호소에도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가족 명예도 생각하셔야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일까? 이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복도에서 도윤을 마주쳤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서로 어색한 인사만 나누고 지나쳤습니다. 정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며칠간의 침묵 끝에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압박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도윤과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이 마지막 남은 시간마저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용기를 내어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두드리자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본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리 무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선생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도윤이 먼저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소풍에서 있었던 일 이후 정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지켜보면서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잘못한 건 제 아들들이에요. 도윤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승우와 미정이 제게 물어본 일인데.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일, 도윤의 고백,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셨을 때 저도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기혼자였고 간호사로서의 윤리가 있었죠. 그래서 거절했던 거예요. 도윤은 정희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그때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이 그 일을 알게 되었고 한동안 우리 부부 사이가 어려웠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해결됐지만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더 반대하는 거군요. 과거 일을 알고 있으니까 도윤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 선생님, 저 이제 결정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제 마음대로 살겠어요. 정희의 말에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간호사로 일할 때도 늘 환자들을 위해 제 자신은 뒷전이었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정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도윤 선생님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정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때와는 다른 감정이지만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남은 시간이라도 선생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도윤의 고백에 정희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승우와 미정을 요양원으로 불렀습니다. 두 자녀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두 자녀를 마주보며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본 승우와 미정은 긴장했습니다. 도윤 선생님과의 일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정희는 과거의 일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으며 간호사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젊었을 때 잠시 마음이 흔들린 적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간호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해냈어. 너희 아버지를 배신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우와 미정은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윤 선생님과의 관계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거야. 우리는 둘 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남은 사람들이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싶을 뿐이야. 엄마, 하지만 승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희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며 살았다. 내 꿈도 내 행복도 모두 뒷전이었어. 간호사 일을 그만둔 것도 너희들 뒷바라지 때문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너희들 걱정만 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나도 한 인간이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마저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승우와 미정은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희가 내 돈을 걱정한다면 미리 말해. 내가 쓸 만큼만 남기고 다 나눠줄게. 하지만 내 마음까지는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정희의 마지막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어머니의 반란이었습니다. 승우와 미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도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윤은 승우와 미정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승우와 미정도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희의 선언 이후 며칠간 요양원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승우와 미정은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특히 승우는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틀 후 승우는 변호사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승우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성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에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어요. 승우의 소개에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변호사까지?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찾아뵌 이유는 어머님의 재산 관리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산 관리라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머님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이 나이에 갑자기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과거나 경제적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승호의 말에 정희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승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언제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어? 어머님, 법적으로 성년후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족이 재산 관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아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자식들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빼앗는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엄마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나쁜 사람이라니. 도윤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정희가 소리를 지르자 복도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소란을 듣고 도윤도 정희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휠체어를 타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승호의 표정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세요. 가족 간의 이야기니까요. 승호가 차갑게 말했지만 도윤은 정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도윤 선생님 괜찮아요. 여기 계세요. 정희가 도윤에게 말하고는 승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승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엄마, 제정신으로 돌아오세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정말 보기 민망해요. 승우와 정희가 언성을 높이는 사이 요양원 직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병과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다른 어르신들이 놀라시잖아요. 하지만 갈등은 더욱 격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박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소란이야? 박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 중 한 분이었습니다.
85의 나이에도 정신이 맑고 다른 어르신들의 상담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족 일이니까. 승우가 말하려 했지만 박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젊은이 가족 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르신을 괴롭혀도 되는 건 아니야. 박 할머니의 말에 주변에 모인 다른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희 선생, 평소에 보니까 정신도 맑고 판단력도 뛰어나던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박 할머니가 정의를 두둔하자 다른 어르신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정희 선생님은 우리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신 분이에요. 간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다른 어르신들 돌보는 것도 잘하시고 두 분이 사귀는 것도 보기 좋던데 뭐가 문제예요? 어르신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승우와 변호사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양원 간병과장이 나섰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정희 선생님은 입원하신 이후 단 한 번도 인지 능력에 문제를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시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간병과장의 증언까지 나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승호는 예상치 못한 반대에 당황하며 변호사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님들, 이것은 가족 간의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박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어르신의 인권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증인이야. 정희 선생은 누구보다 정신이 맑은 분이라고. 그 순간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직접 말하겠어요. 정희는 승우와 미정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야, 미정아. 너희는 내 돈만 보느냐? 나는 너희 엄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한 인간이야. 한 여자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어. 내 꿈도 내 행복도 모두 포기하고 너희들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도 내 인생을 살겠어. 정희가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는 마지막 행복이야. 그것마저 빼앗으려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 엄마가 아니야. 정희의 마지막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승우와 미정은 어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나가렴.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내 삶을 방해하지 마라. 승우와 미정은 결국 변호사와 함께 요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주변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후 도윤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승우와 미정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정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도윤과의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이제 당당하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산책부터 저녁 독서 시간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우리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요? 여기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요양원도 좋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말이에요. 도윤의 제안에 정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요양원 생활이 불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해진 시간과 규칙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을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시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인데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주변 환경도 좋아요.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도윤이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고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희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더욱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도윤의 말에 정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던 자신이 마지막만큼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정희의 대답에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정희와 도윤은 요양원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었고 박 할머니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두 분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걸 배웠어요. 박 할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정희와 도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은 사진보다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자신들이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요리하는 재미를 되찾았습니다. 간단한 반찬부터 시작해서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윤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상체 활동에는 문제가 없어서 설거지나 청소 등을 함께 했습니다. 정희야,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해.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희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앞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정희와 휠체어를 타는 도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서로 도우며 조금씩 가꿔 나갔습니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등 간단한 채소들을 심고 키우는 일이 두 사람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틀 때마다 신기해요. 생명이란 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싶어요. 정희가 새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수많은 생명을 돌봤지만 이렇게 직접 키우는 생명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거실에서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7080세대가 즐겨 듣던 옛 노래들이 주로 흘러나왔고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고.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두 사람이 화음을 맞춰 노래를 부르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집 앞에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정희는 딸을 보고 놀랐지만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아, 어떻게 여기를?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안아주며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미정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미정은 도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고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미정의 사과를 받은 후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가족 간의 따뜻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몇 달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첫 번째 겨울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졌지만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저녁,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하얀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모든 게 다 고마워요. 다시 만나게 해줘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요. 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진짜 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는 모습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간호사였고 아내였고 어머니였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황혼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드디어 신부가 되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도윤의 새로운 인생도 이 조용한 겨울밤처럼 평온하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아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생생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산책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 그리고 자유로운 삶. 정희는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